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예전에 한 구독자분께서 IRP나 DC 계좌에 안전자산 30% 이 비중 채울 수 있는 ETF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영상을 못 만들고 있다가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오늘 영상을 제대로 준비해서 왔으니까 아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DC나 IRP 계좌 운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금 영상을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층의 DC 계좌, 3층의 IRP 계좌는요, 근로자 퇴직연금 보장법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DC나 IRP 계좌를 운용할 때는요, 70%까지만 주식형 자산을 담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을 담아야 하는 룰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자산이라고 하면요, 주식 편입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주식형 펀드나 ETF, 혼합형 펀드 ETF, 그리고 리츠 등이 있고요.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요, 주식 편입 비중이 40% 이하인 혼합형 펀드나 ETF, 채권형 펀드 ETF, 그리고 원리금 보장 상품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 계좌에 1,000만 원이 들어있다 라고 하면 700만 원은 주식형 ETF를 살 수 있고 나머지 300만 원은 안전자산을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자산 비중은 최소가 30%이지만 1,000만 원 전체를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겠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0만 원 전체 다 주식형 상품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900개가 넘거든요. 그 중에 안전자산 비중 30%를 채울 수 있는 게 17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리스트를 쭉 가지고 왔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순자산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것들만 추려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것들만 가지고 왔으니까 안전자산은 이 안에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형 ETF, 파킹형 ETF인데요. 잠시 동안 투자 대기자금을 관리할 때 매수하면 좋아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ETF 900개를 시가총액으로 쭉 나열하면 코덱스 CD금리 액티브가 1등이에요. 8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어요. 금리형 ETF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영상을 만든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이 ETF를 1,000만 원 매수했어요. 그럼 내일은요, 이 CD금리의 365분의 1 하루치 이자가 붙는 거예요. CD금리가 예를 들어 3.5%라고 하면 하루치 이자가 한 950원 정도 되잖아요. 내일은 그럼 10,950원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수익이 확정되고 투자금에 누적되어서 복리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CD금리는 은행끼리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준금리보다 보통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수익률 보면 한 1년에 3.65% 정도로 되어 있죠. 정기예금 금리랑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기예금처럼 만기를 채우지 않아도 되고 보유 기간만큼 그게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해당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도 뛰어나죠. 그래서 ETF계의 파킹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보수는 0.3%대로 비슷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국고채 3년물이 규모가 가장 크네요. 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 변화에 따라서 이 채권 가격이 변하는 게 크지 않은 편이라서 쉽게 좀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채권 투자는 채권의 이자 수익과 채권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30년 국채 같은 경우에는 1년 수익률이 거의 28%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금리 인하를 좀 반영해서 채권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금리가 내가 예상한 것과 반대로 가면 손실도 커지기 때문에 이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한국채 발행이 최대치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높아지겠죠. 그럴 때 높은 금리 수준일 때 채권 투자를 하면 내년에 이제 또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 이자 플러스 매매 차익까지 얻을 수 있을 거라 조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드리면 지금 기준금리가 3.259, 3년물 국채금리가 2.74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10년물이 2.88인데요. 내년 기준금리가 보통 2.75%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미리 선반영이 돼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채권 가격 상승분을 사실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 노리기 어렵지 않나, 한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국채를 담으실 거면 단기채 위주로 담으시고요. 내년 상반기에 또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면 추가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채보다는요, 지금은 미국채가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국내 단기 채권인데요. 국채보다 규모가 좀 크죠. 왜냐하면 만기가 1년 이내에 국채나 통한채 등이 모여있는 ETF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짧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좀 민감하지 않고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최근 1년 수익률 보면 우리가 가장 익숙한 정기예금 금리와 비슷하죠. 순자산 금액이 가장 큰 게 이제 코덱스 단기 채권 플러스네요. 이게 국채랑 통한채 그리고 특수채까지 포함해서 수익률을 조금 더 추구하는 ETF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도 여전히 높은 고금리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금리 매력이 좀 있는 단기채의 안전자산 비중을 또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채권 액티브 ETF인데요. 이 액티브 ETF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순자산 총액이 1000억이 아니라 1조 이상인 것들만 리스트를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돈이 꽤나 많이 들어있죠. 아까 보셨던 국채나 단기채보다 돈이 좀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규모 순으로 가져오니까 자꾸 이제 코덱스가 많이 나오는데 뭐 광고나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규모 순으로 긁어 오기만 했습니다. 액티브 ETF라고 하는 건요, 기초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게 아니라 기초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는 ETF예요. 이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펀드 매니저가 뭐 종목도 교체하고 매매도 하면서 운용하는 거예요. 편입 종목은 또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TF명을 보면 어떤 채권들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요. AA- 이상인 우량 채권들이 담겨 있다라는 ETF이고요. 머니마켓이라는 거는 초단기 시장을 의미하거든요. 예전에 연금저축 펀드에서 MMF로 대기자금을 많이 관리했었는데요. 이제는 머니마켓 ETF도 이제 상장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선택권이 있네요. 금리형 ETF, 단기채권 ETF, 머니마켓 ETF 이런 것들로 이제 대기자금들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거 25-10 이런 게 보이시죠? 이건 채권 ETF에 만기가 있는 만기 매칭형 ETF예요. 제가 만기 매칭형 ETF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25년 10월에 만기가 되는 A+ 이상 회사채를 담고 있는 액티브 ETF다라는 뜻인데요. 채권 ETF의 단점 중에 하나가 만기가 없기 때문에 듀레이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장금리 등락에 따라서 채권 가격 변동이 좀 커질 수 있는데요. 만기 매칭형 ETF를 매수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중간에 계속 듀레이션이 점점 줄어들면서 가격 변동 위험이 좀 낮아지죠. 그리고 중간에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ETF를 매도해서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이제 개별 채권의 장점과 채권 ETF의 단점을 조금 섞어서 이제 개별 채권을 보유한 것과 비슷한 투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 부분은 사실 개별 채권의 장점이 훨씬 큰데
지금은 DC나 IRP 계좌에서 안전자산 리스트를 이제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 채권에 대한 영상도 이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사채, 금융채, 기타로 분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회사채, 금융채 모두 만기 매칭형 ETF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안에는 AA- 이상인 회사채들만 들어있고 AA- 이상인 금융채들만 들어있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국 국채 ETF인데요. 미국채 ETF 중에서 DC나 IRP 안전자산을 채울 수 있는 게 30년 국채 ETF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30년짜리는 장기 국채인데요. 아시다시피 금리 변동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되게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매수했을 때 매매 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장기 국채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된 효과도 좀 있고, 현재 30년물 장기채 금리가 4.5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좀 내려와서 4.47인데요. 변동성이 큰 지금 상황에서는 30년물 국채 금리가 당장 4% 아래로 떨어지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도 많고요. 그렇다고 또 4.5%를 넘어가기도 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저도 이제 4.5% 수준에서는 일부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통 금리 인하기에는 만기를 길게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안전자산 비중을 채우실 때는 장기채보다는 단기채 위주로 접근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ETF가 있는데요. 엔화로 미국 장기채에 투자를 하는 ETF예요. 이 ETF는 엔화가 강세가 되고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양방향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ETF입니다. 이게 작년에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엔화가 엄청 떨어졌기 때문에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 플러스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동시에 맞으면 양방향으로 수익을 얻어서 좀 더 많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좀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좀 큰 상황인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또 트럼프 당선으로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고, 재정 적자 문제와 국채 발행량, 그리고 또 관세를 매기니까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서 그런 게 좀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엔화랑 미국 국채 금리 두 개를 예상해서 투자해야 되는 이런 ETF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달러 채권 ETF인데요. 기존에는 미국 달러 관련 ETF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거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파생상품 위험평가의 기준이 40% 아래로 되어 있어야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 ETF는 이제 달러로 표시된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달러 투자 플러스 단기 채권 이자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고 이럴 때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리고 이 수준에서 환율이 또 떨어지면 그만큼 좀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가지고 가야 하는 ETF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아래는 미국 국채나 회사채 이렇게 ESG 트렌드에 부합하는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ETF이고, H, 환해지를 했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ESG ETF 투자 설명서를 보니까 듀레이션이 6.2 정도 되더라고요. 단기채는 보통 짧은 듀레이션으로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보통 거래를 하고, 장기채는 금리 변동에 따라서 시세 차익을 목표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듀레이션이 6.2 정도라서 뭔가 포지션이 애매한 ETF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채권 혼합 ETF인데요. 채권이랑 주식이랑 혼합이 되어 있는 ETF예요. 주식 편입 비중이 40% 이하라는 건데요. 나는 DC나 IRP 계좌에서 주식 비중을 최대한 많이 높이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혼합형 ET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보면요. TRF3070은요,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ETF인데,
앞에 30이 주식 비중, 70이 채권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ETF 안에서 30%가 주식, 선진국 주식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70%는 국내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30% 비중 안에서도 또 30%를 주식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ETF고요. 테슬라 플러스 채권 혼합 ETF인데요. 테슬라 비중이 29% 정도이고 나머지가 국채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최근 테슬라 주가가 좀 급등하면서 6개월 수익률이 30%가 넘더라고요. 한 달 사이에 순자산 규모도 2,200억으로 늘어났어요. 이 표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시차가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플러스 채권 혼합, 나스닥 100 플러스 채권 혼합, S&P 500 플러스 채권 혼합 ETF들입니다. 안전자산을 채울 때 주식형 자산 비중을 높일 수 있는 ETF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번째는 TDF ETF인데요. TDF라는 것은 펀드 시장에서 규모가 엄청 커요. 10조 원이 넘거든요. 근데 아직은 TDF ETF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안 넘어온 것 같습니다. 상장은 되어 있는데 1,000억 원 정도 규모가 조금 넘네요. 이 TDF가 뭐냐면 타겟 데이티드 펀드의 약자인데요. 은퇴 시점을 타겟 데이트로 해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정하는 상품이에요. TDF 2050은 2050년을 은퇴 시점으로 하는 ETF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그럼 20몇 년이 남았어요. 아직 은퇴 시점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비중이 크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 비중이 낮아지고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TDF 2030은 2030년이 은퇴 시점이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채권형 비중이 훨씬 큰 ETF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은퇴 시점에 따라서 알아서 리밸런싱 해주는 자산 배분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자산 비중을 채울 때 TDF 뒤에 숫자가 높은 걸로 하면요. 주식 비중을 70% 이상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안전자산이 주식 비중이 40% 이하여야 안전자산이라고 했는데 TDF 같은 경우에는 운용기간 내내 주식 비중이 80%를 넘지 않고 목표 시점이 지난 다음에 주식 비중이 40%를 넘지 않는 TDF는 위험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TDF 2050으로 채우면 주식 비중을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째는 커버드 콜 ETF인데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초자산을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 ETF로 설명을 드리면 미국 30년 국채를 사고 콜옵션을 매도해서 이 매도할 때 받은 프리미엄으로 배당을 월배당으로 나눠주는 ETF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30년 국채에 투자할 경우에 아까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 투자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를 때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으로 일단 배당을 월로 받고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채권 가격이 오르면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ETF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면 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환헤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에 상장하고 현재까지 8번 배당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배당 수익률을 보니까 한 9% 정도 되는데 지금은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하락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걸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만큼 배당을 좀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손실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전략입니다. 제가 커버드콜 관련해서도 정말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DC나 IRP 계좌에서 안전자산 비중 30%를 채울 수 있는 ETF 리스트를 쭉 설명드렸는데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안전자산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우체국의 정기예금으로도 안전자산 비중을 채울 수 있고요.
증권사의 RP나 ELB 상품으로도 안전자산 비중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 ETF, 리츠까지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안전자산 비중을 채울 수가 있는데요. 나한테 맞는 금융 상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